토론의 좌장을 맡게 된 조복현입니다. 저는 지금 한밭대학교 경제학과에 근무하고 있고 이 한밭회의의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세 분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그 사례 그리고 또 새로운 방안 이런 것들을 발표해 주셨는데 먼저 지역 화폐 현황과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그 지역 화폐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이동근 위원님께서 사례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발표 중에 이 지역 화폐의 목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역 화폐 유통의 범위 그리고 이제 지역 화폐의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사실은 지역 화폐가 어떻게 지역 공동체의 구축과 발전에 역할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큰 주제인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참여자들이 어떻게 지역 화폐의 목표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 화폐를 지역 사랑 상품권과는 달리 어떤 유의를 생각하면서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여러분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이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지역 화폐를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지역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무엇이냐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역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목표도 있고 사회적 목표도 있고 또는 더 나아가서 환경적 목표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우리 생활을 그런 걸 통해서 윤택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인데 이제 지역 화폐가 이제 이런 지역 공동체의 구축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소비자나 아니면 가맹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이해의 공감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성 잎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이 아까도 계속 지역화폐 교육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가맹점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는 분들조차도 사실은 대부분은 어떤 자기가 충분한 인식을 통해서 내가 이걸 꼭 이런 의미에서 써야 되겠다 해서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만약에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10분에서 20명 정도는 10에서 20%는 그런 가치를 생태적 가치, 환경적 가치, 어떤 지역 공동체적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쓴다고 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그냥 지역에서 쓰니까 친구가 쓰니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어쩔 수 없이 주어지니까 이게 유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현금처럼 강제적으로 쓰이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요런 그래도 저는 지역화폐가 10에서 20%라도 지역에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용한다면 그 외 분들, 참여하는 분들, 박수 쳐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모든 분들이 다 거기에 가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조금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병주 박사님께서는, 이걸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지역화폐,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일반 시민을 그냥 불특정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우선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질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나 또는 개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병조 박사님께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역 공동체성 회복이나 호혜적인 어떤 경제 활동의 매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그러니까 지자체 주도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면서도
또 공동체성 회복에 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발표 과정에서 그런 약간의 여지를 두었던 것 같은데, 혹시 뭐 경기연구원에서 이렇게 뭐 연구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이제 도의 정책을 다루시는 과정에서 지자체 주도의 이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하면서도 어떤 그 조금 더 이제 진전된 형태의 어떤 호혜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나 공동체성을 회복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혹시 고민됐던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는 그 지역화폐 그 법률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도나 시군에서는 그 거기에 맞는 또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는 대다수 의무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위원회 또는 지역화폐 주민 운영위원회 이런 식의 그 명칭들이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군단이라면 군수 밑에 뭐 부군수 정도가 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 이런 분들이 이제 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거는 이제 그 법률적으로 조례상에 이제 규정된 부분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약간 간변 단체 또는 이익 단체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주민자치운동과 결합된 그 운영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그 내부에서 조금 논의된 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그 수기민주주의 제도를 좀 하자. 그래서 1섹터부터 5섹터, 1섹터 뭐 정부 그리고 기업 뭐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역시나 자기가 속한 자기 조직이 이해를 대변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풀어서 헤쳐서 모이자. 그래서 전문가, 지역의 주민, 지역의 활동가, 지역의 노동자 그리고 이런 모든 분들이 모이는 수기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해가지고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방식들을 택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같이 결정하는 그런 그 협의체를 그 지역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면은 지역의 그 자조적인 운동 이런 운동과 결합되면서 지역화폐도 그 간에서 그 보장, 그 지원을 해주는 형태에 대해 발행이나 그리고 발행에 따른 수입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인센티브는 몇 프로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그 지자체 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결정하게끔,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데 어느 상권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이익이 가도록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주민 자치로 한번 결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제 김병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동근 의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것을 잘 결합해 본다면 우리가 지역화폐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사회적 목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든가 또는 지역 내에서의 어떤 그 상호 신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율도 정할 수 있고 사용 범위도 정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이 지역화폐의 목표가 지역 내에서의 어떤 사회 경제적 목표 달성이라고 한다면 유인책이 반드시 그 인센티브 그 할인을 통한 인센티브 이것이 아니어도 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까 한바대치에서 오셨던데 이런 그 유인 문제하고 범위 제가 예전에 한바대치를 그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상호 신용에 의한 그 지역화폐 한바대치처럼 이런 건 동단위를 넘어서기가 좀 그 범위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관련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십니까? 한바대치에서 오신 분. 예. 아까 2017년도인가 16년도를 정점으로,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꺾여졌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범위가, 대전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근데 쓸 수 있는 곳은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둔산동까지 쓸 수 있었다면 지금은 대체로 쓸 수 있는 곳이 법동이라는 동에 한정되다 보니까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조합원들이 실질적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떻게 이것을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취지하고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 지점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사실. 네. 공동체 지역 화폐인 경우 특히 지역의 범위가 좁을수록 그리고 회원 수는 제 생각에는 한반도처럼 뭐 지금 한 600명이 넘어서고 있지만은 200명, 300명 정도. 그래서 아주 좁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 회전율이 크고 가맹점 수가 많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역이 좁을수록 그 회원들이 충성도, 활동력 이런 것들은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무작정 넓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품권형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 성북구에서 장석월 지역화폐라는 걸 발행을 했습니다. 거기 제 설명문에도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요. 설명문에도 있는데 장이동, 석관동 그리고 월곡동 이런 세 개의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성북구 내 그 아주 좁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철거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랑의 교회라는 그 교회 성원들이 아주 집회를 데모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상권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즈음해서 인센티브 20%를 투입을 해가지고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상권이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 좀 살아나더라. 그래서 상권이 일시적으로 살아나면 이제 그것들이 또 기반이 돼가지고 좀 더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시군 단위 이런 식으로 행정 단위별로 지역화폐 범위를 사고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서 소 단위로 묶거나 해체하거나 그래서 부울경 부울경 메가시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울경 다 묶을 수도 있고요. 지역화폐로 또 특례시라고 해서 100만이 넘으면은 특례시로 규정을 해서 이제 하는데 그것도 이제 또 달리 다른 지역들이 묶어지면 그 지역을 포함해서 한 서너 개를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지역으로 또 분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지역화폐 운영 범역을 정하면은 그 효과도 크고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 유통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지역 그 민간주도형 지역화폐에서 너무 많은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것은 재정 자립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사랑 상품권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이 민간 주도의 지역 화폐가 지역사랑 상품권과는 달리 재정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아닌 어떤 걸 통해서 이 사용자들을 확대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우리 이동근 의원님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화폐에 대한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그 지역사랑화폐가 이제 한 19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을 때 10%라는 그 인센티브 전략이 나도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대안으로서 제가 아까 지역 공공은행과 이 지역화폐를 어떻게 연계할 거냐는 걸 고민하면서 그 수준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 지역화폐를 통해서 이 법정화폐를 대신해서 씀으로써 그 얻는 그 소비자 효익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10%가 될 수도 있고 한 5%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재정에 의해서 그 인센티브를 주지 말고 이 지역화폐를 씀으로써 효익을 얻는 그 소비자가 일정 부분 지금 법정화폐와 똑같은 비용을 부담한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거고요. 오히려 좀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더 그 정도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조금 통용이 될 거라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게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날 쓰는 카드 영수증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20원씩인가 받는 거 있는데 물론 재미삼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20원에도 나름 그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도 아니고 0.5% 또는 1%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만 준다 하더라도 이 지역 화폐로서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는 유인은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10번 쓴다 한다면 이제 5%가 되는 건데 뭐 그렇게 10번만 회장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인센티브 제도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용 부담의 주체도 일단 그 비용을 직접 쓰는 사람한테 조금 부담을 시킴으로써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그런 걸 반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더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열악한 그런 금융 소외 계층 또는 그 저소득층이라든가 중소기업한테 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제 다른 측면의 이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유통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나 이런 것도 그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유통 범위가 적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그 거래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다양성이 이게 확보할 수 없어요. 그 생필품 자체도 그걸 가지고 다 조달할 수 없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넓히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확대돼야만 이제 재정 자립이 가능해요, 사실은. 그 재정 자립을 위해서는 화폐 유통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수수료 수익이 커야 되는데 이게 유통 범위가 좁게 되면 또 그리고 거래 대상의 품목이 적게 되면 유통도 적게 그 거래도 적게 이루어지고 수수료만 가지고는 그 재정 자립을 달성할 수 없는 이런 한계도 부닥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통 범위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이런 유통 범위 확대까지 포함해서 재정 자립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어떤 그 방안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예. 부여군청에서 왔는데요. 부여군청은 한 6만 3천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저희 이제 그 공동체 순환형 화폐인 굿드래페이 사용하는 분이 한 6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로 나가는 게 한 250억 정도 누적으로 나갔는데 이게 순환되는 금액이 한 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개념으로 보면 한 50억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본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시형 지역 화폐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마을 단위의 홍동면 같은 그런 공동체 화폐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간 단계인 어떤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그러니까 인구가 제가 볼 때는 한 6만에서 7만 그 이하에 해당하는 공동체 순환형 지역화폐가 분명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책 발행을 충남도 평균 한 2.5배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 자본을 가진 상태에서 유통 순환을 시키니까 다른 데하고 다르게 다른 데는 인센티브를 줄 때도 선착순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약간 넉넉하게 좀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또 인센티브 자체도 충전형 인센티브보다는 소비를 했을 때 그러니까 골목상권에 가서 소비를 하시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협이라든가 이런 마트에서 소비를 하시면은 아예 이제 캐시백 형태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 자체가 좀 어떤 사회적 약자한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충분히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형과 어떤 홍동면처럼 그 공동체형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같이 병존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홍동면에서 좀 저희가 본받고 싶은 거는 그런 가치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지역화폐의 어떤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을 것인가 그런 게 저희가 이제 과제로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저희는 이제 마을 단위에서 별도로 이제 지역화폐를 만드는 걸 지원을 좀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예. 그런 걸 선생님은 지금 군청에서 나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로 이제 군청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충분히 예. 병존이 가능할 거고 같이 서로 배울 게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지역사랑 상품권하고 우리 지역화폐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보완적이고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재정 자립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이건 민간 주도의 지역화폐입니다.
민간주도 지역화폐의 재정 자립을 위한 방안. 혹시 여기 안 계시면 우리 이 의원님이 좀 이동근 의원. 네. 이 실망스러운 대답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자립이라는 게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 없거든요. 재정 자립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걸 짜낼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럴 때는 결국 협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어쨌든 서로 보완 관계 속에서 가야지 독자적으로 재정 자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명제, 이런 과제가 있을 때 과연 이것을 얼마나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그 질문 자체가 재정 자립을 해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민간에서 어떤 지역화폐 운영에 있어서는 충분히 여타 자원, 어떤 지자체 자원이든 기타 민간 자원을 통해서 협력적으로 잘 연결시키면 지역화폐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재정 자립 없이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 지원이라는 것은 재정 지원을 말하는 거고, 민간 지원은 기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런 걸 통해서? 뭐 그런 지원, 그러니까 발행 지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실무자 인건비일 수도 있고. 예, 그럼 바로 그 두 번째 주제, 지방 정부 또는 그 지역사랑 상품권과 우리 민간 주도의 지역화폐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정 자립도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부여군청에서 오신 분께서는 지역사랑 상품권도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좀 더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지역 어떤 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김명주 박사님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안들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국의 토트네스 파운드가 굉장히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2019년에 종료됐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아주 작은 마을에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발행했던 화폐인데, 저는 이것이 지금 이렇게 저는 몰락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몰락한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토트네스 파운드가 몰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지역에 거다란 대기업도 들어오지 않던 마을에서 이것이 몰락한 까닭이 무엇인지를 혹시 앞에 계신 분들이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동근 의원님 옛날 브리스톨 파운드도 다녀오셨다고 했죠? 네, 토트네스하고 브리스톨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냥 저는 토트네스를 다녀왔을 때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유통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착돼 있다는 느낌이 안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몰락이라기보다도 이제 서서히 좀 종료된 이유는 좀 절실함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역에 사실은 약간 부촌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분들이 지역 앞에 어떤 이 삶의 필요성에 있어서 그게 어떤 약간의 뭐 절박함 이런 것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운동하시는 분들은 물론 어떤 생태적 가치, 환경적 가치, 뭐 지역 공동 가치를 생각했겠지만, 그런 어떤 절박함에 있어서는 지역화폐가 그렇게 커다란 초기에는 어떤 매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어떤 지속성에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브리스톨도 그렇고 많이 사례로 언급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대전 한반레츠, 뭐 홍동면의 지역화폐, 부여의 굿드렛 페이든 실제로 가보면 그 체감하는 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다른 분 또, 예.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의 박창규 연구원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대전에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해서 제 의견 겸 한번 질문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지역사랑 상품권, 아까 민간주도 지역화폐의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아까 이제 한바레츠 분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사용처, 가맹점의 어떤 그 부족 또는 어떤 협소함, 이런 문제일 거라고 볼 때, 지금 기존에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 확보하고 있는 이 가맹점을
지자체의 어떤 정책 의지나 조례를 통해서 민간 주도 지역 화폐들이 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어떤 좀 정책이 좀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밭 네츠가 온통대전 가맹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온통대전과 한밭 네츠 사이의 어떤 정산 시스템은 플랫폼 차원에서 서로 간의 어떤 정산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조금 한밭페이나 한밭네츠의 어떤 사용 범위를 좀 넓힌다면, 그런 것이 이제 여기 이제 우리 한밭페이가 지금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처럼 사용하면서 일정한 돈이 이제 기부금으로 적립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서로 관계의 어떤 상호 간의 어떤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고, 그 첫 번째가 좀 가맹점 공유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앞에 세 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오히려 그런 면에서 한밭페이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는 이 대전의 그 지역 화폐 운동 주체분들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고, 또 혹시 관련해서 어떤 모색들을 하고 계신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찬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몇 시까지? 공동체 지역화폐와 상품권형 지역화폐의 가맹점 공유가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 방안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하지 쉽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온통대전은 이미 10%나 할인 받았고, 한밭네츠는 오히려 사용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온통대전 10%, 한밭네츠 사용하면 뭐 2% 정도의 또 가맹비를 오히려 내야 되는 형편인데, 그러면 약 격차만 해도 12%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정부든 지자체가 그러면은 이것을 수용해주지 않는 한 요거의 등가 교환은 불가능할 거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쉽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인센티브 관련해가지고요. 상품권형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금 10%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데, 원래 10%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본이 4%입니다. 이 10%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행안부에서 4% 지원합니다. 필수입니다. 네, 이게 이제 4%라고, 기본 4%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역시도에서, 그러니까 강원도, 또는 대전시, 대전광역시 이런 데서 2에서 4%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기초지자체가 2%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8% 또는 10%가 되는 건데요. 논문을 찾아보면 인간의 행동을 이익과 관련해서 인간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은 약 7%가 있을 때 인간의 행동이 변화되더라. 그러면 6% 가지고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냐 안 하냐, 지역화폐 사용 안 하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쓰겠다. 근데 7%면 할까 말까 하다가 지역화폐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센티브가 인간의 행동 또는 소비자의 행동 또는 지역 주민의 어떤 소비 행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장님하고 아침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인간이 성악설을 따를 거냐, 선성설을 따를 거냐. 예. 원래 도덕적으로 바탕은 선성설을 따라야 됩니다. 저도 선성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회주의도 사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어떤 공동체성에 바탕한 그런 체제도 인간의 이기주의에 무너지고 말았는데, 처음 한두 번은 선성설에 기반해가지고 소비 행태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인센티브에 기반한 행동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행동 변화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인센티브가 어떤 강권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혹시 지금 김병조 박사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분 계세요? 없으세요? 예, 저도 우리 박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는데요. 이게 공동체형하고 상품권형하고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까 부여군청에서 오신 분에서 막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구분해서 유통 또는 범위, 인센티브, 구조 이런 것들도 다 좀 달리 봐야 되지. 이거를 같이
섞어놓고 한 글에서 담으려고 하면 저는 무리가 있지 않냐는 좀 생각을 좀 갖습니다. 다만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제가 통이 작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인센티브를 좀 적게 조절해도 그게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7%라고 한다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고조를 인센티브 좀 크게 가지고 가고는 이게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수익률 이런 걸하고 연관시켜 생각해봤을 때 좀 그런 생각을 좀 깊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더 시간을 가지고 토론해야 될 주제이긴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10%까지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그게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8 내지 6%를 지원하는 것이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어렵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정당성 자체도 사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더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세 번째 주제로 이런 지역화폐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은 지역화폐를 단순하게 발행하고 유통하면서 그쳤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 한화페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외국의 이런 지역화폐도 국가화폐를 가지고 이렇게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가화폐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지역화폐도 얻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또 있어서, 이런 국가화폐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지역화폐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빌려줄 수도 있는, 대출해줄 수도 있는 이런 기능을 지역화폐가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논의가 아까 윤효정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지역 공공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지역 공공은행에서 자세하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박사님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은행을 하려면은 법이 사실 마련이 별도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역화폐라는 법이 있고 그 안에서 공공은행이 목표로 하는 것들을 좀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책 발행을 확대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역할을 지역화폐가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신용창조가 지역화폐로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고민은 하는 거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알고 있고, 예를 들어 농민수당이 이제 연말에 나가기 때문에 농민수당 나갈 거를 전제를 해서, 저희가 이제 농업군이니까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 3, 4월 달에 소액이라도 농민수당 나갈 거를 전제를 해갖고 지역화폐로 사전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지역화폐라고 하는 이미 있는 제도를 활용을 하면은 공공은행이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지금 완전히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의미 있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제 질문은 아니고요. 온라인에서 올라온 질문이거든요. 이동근 선생님, 지역자산 본위로 지역화폐 발행을 하는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려면 대출 등으로 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듣고 싶다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네. 이동근 선생님. 네, 죄송해요. 네. 아까 제가 처음 생각한 게, 이 문제 지금 세 번째 문제 끝내고, 네. 거기 온라인에서 질문 들어온 거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좀 기다렸다, 좀 준비하고 계세요? 네. 지금 지역 공공은행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시죠. 공공은행이 이게 저희도 이제 사실 예치금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은행의 기능과 비슷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게 고민인데, 아까 마지막에 이제 결론의 말미에 있던 법적인 문제들이 사실 좀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부딪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이제 허용됐던 사례들을 보여주셨는데, 좀 저희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모였을 때 그걸 실제로 해나갈 수 있을 만큼 한국의 어떤 이런 금융에 관련된 법에서 좀 이렇게 변화가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좀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법이 너무 이제 지금 이렇게
촘촘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다 뚫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저희 같은 기관들이 만약에 그런 거를 시도한다고 할 때. 근데 그게 실제로 만약에 지금 이제 주장하시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그럼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부여군청에서 오신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화폐의 순환구조를 바탕으로 예치금을 활용해서 대출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나 이제 법적으로 하는 것과 비슷한 재원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그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 예치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한 주 핵심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측면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법에 의해서 은행 업무를 한다, 이런 생각은 아예 애당초 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뭐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공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보자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다면 대부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대부업 정도 하는데, 그 실제로 그 공공섹터에서 그 소상공인이라든가 이게 어려운 그 금융 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부업을 등록해가지고 그 도와주는 것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사례가.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 업을 어떤 걸로 할 거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를 해서 실제로 이 그 나중에 지역화폐에 대한 결제, 법정화폐로 퇴환을 하자고 왔었을 때 그걸 유지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더 저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그 아까 부여군청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지금 현재 그 한화페이라든가 이렇게 그 공동체형 그 화폐에서는 게 단위가 좀 제가 볼 때는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친소관계를, 개인 간의 친소관계를 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자체의 자금을 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될 거라면, 이제 그 기구를 만약에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그 금융 시스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탁 제도를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하는 그 조직은 없는 상태에서 그 자금을 신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운영하면서 활용하는 방법은 조금 구상이 될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깊이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 정도 해서 말씀드리고, 네. 소규모 어떤 우리 뭐 공동체 지역 화폐에서 대부업체 같은 것을 한다 할 때 저는 그 대부업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도 충분하지 않겠냐. 다만 지자체 같은 데에는 대부업체에다가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이 현재 지자체 재정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지만 이 소규모 조직들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온라인에서 온 질문, 아까 말씀하신 거 첫 번째 우리 이동근 의원님한테 질문한 게 지금 현재 지역화폐, 우리 한화폐 같은 것은 국가화폐 본위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자산 본위제도 가능한가, 뭐 이런 거였죠? 아까 다 들으셨습니까? 네네.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 기반이잖아요. 원화 1대1 환전이라 원화가 들어오면 지역화폐 유통되기 때문에 그 발행 규모가 만약에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유통하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는 원화가 1,000만 원 들어와 있고 지역화폐가 1,000만 원 지역에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역 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지역화폐 거래소 입회라는 단체가 1억짜리 뭐 토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1억에 해당한 어떤 토지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의 발행 규모보다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3,000만 원을 발행했을 때 나중에 이제 이게 청산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필요할 때는 그 발행 규모를 훨씬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현재 원화에 기반하지 않고 그 이상의 신용 창조가 가능한 거죠. 대신에 그거는 이걸 담보로 해서 은행에 빌려서 원화를 대출받을 필요도 없이 저희가 지역에 어쨌든 지역화폐 유통하는 양이 조금 더 저희가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신용창조로도 자체적으로 민간단체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여력이나 아니면 신뢰도 부분이 있겠죠. 지역에서 저 단체가 뭔데 저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지? 이럴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좀 기본적인 공유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좀 그 믿음, 신뢰에 의해서 이 단체가 그 정도는 발행 규모를 늘릴 수 있겠다,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동산 공유자산을 통해서 공유자산을 활용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그 공간이든 토지든 그걸 통해서 운용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공유자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또 질문 거기 들어온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 현재 지역사랑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이 되면 바로 상품권은 소멸되고 가맹점이 입금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맹점이 계속 사용하거나 환전하는 것을 선택하게 해서 충전된 지역화폐가 계속 순환하는 방식은 제도권에서는 논의가 안 되는 건가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선택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역화폐의 발행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류형, 그리고 두 번째 카드형, 세 번째 이제 모바일형. 그래서 이제 모바일형이 지금 대세긴 한데요. 비율은 적지만 대세긴 한데 처음 출발은 그 지류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류형의 문제점은 이제 그 위조 그리고 약간의 그 부정의들이 가능하다는 건데 장점 뭐냐면은 한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쓰고 A는 또 B라는 사람한테 쓰고 이게 이제 지류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는 지류형을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 성남에서 그거는 이용이 되고 있고 시흥에서도 역시 지류형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형으로 가면 그 한류가 바로바로 끊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지자체에서 그런 것과 관련된 좀 적극적인 논의가 있습니까? 저는 경기도에만 있어봐가지고 모르고 경기도가 사실은 가장 선진적이고 앞서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시군 단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두 개밖에 없습니까? 예, 마이크. 제가 말씀을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부여군이 그 순환형인데 저희는 지류형이 없고 모바일과 카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은 요즘에 이제 유행되는 코인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코인이 유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화폐를 그러니까 상품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신용카드라는 그 습관에 의해서 접근을 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화폐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면은 이거는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은 이메일을 내가 받고 내가 받은 이메일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가치라고 하는 표시는 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전달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신뢰가 가능하고 습관이 설계가 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제를 이렇게 나누어서 쭉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이런 것과 관계없이 혹시 그 질문이나 오늘 전체 발표 토론을 보면서 그 의견을 더 첨가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매주 인사말을 해야 될 텐데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좀 재미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병조 박사님이 지역 간, 지역화폐의 연계를 말씀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밥페이랑 홍동의 잎을 서로 연계해서 교환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로컬 푸드하고 결합을 하면은 그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다. 그래서 한번 정말로 다음번에 사업안으로 한번 저희들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저희가 마침 지금 로컬 푸드를 우리 화폐 내에서는 지역 화폐 내에서는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윤효중 대표이사님께서 많이 주신 아이디어 공공은행인데 그걸 이야기하기 좀 전에 가령 지방은행이나 신협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저희들 지금 구체적으로 연계 방안 이런 것들도 좀 제안을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면은 제가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라도 조금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별도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김병조 박사님께 좀 말씀드릴 게, 지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상품권형
지역화폐가 앞으로 존속해야 되고 존속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가 뭐 모험 사례로서 부여굿들의 이야기가 자꾸 되는데요. 사실은 지방 소상공인을 살리거나 또는 지역 내 약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란 간접적 형태보다는 직접적 지원 형태가 가장 빠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한테는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주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기본소득 방식의 그런 직접 지원하는 것이 지역화폐 방식보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지역화폐가 민간 주도로 존속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걸 재검토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저희로서는 왜 민간 주도의 지역화폐가 필요한가? 단순히 지역경제 기여형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운동적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하는데 이야기를 논의를 조금 그런 식으로 끌어가시는 점에서 다소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예,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다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이사님께서 이런 제안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그래도 꼭 얘기하고 싶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아주 짧게. 예. 이 공동체 지역화폐와 상품권형 지역화폐는 사실은 뭐 넘을 수 없는 강이 아니라 사실은 연대하고 서로 목적과 취지를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 가지 측면이나 또 조금의 어떤 강조점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요. 박경 이사장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본소득이 낮고 그리고 소상공인이 지원하기 위해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지역화폐보다는 그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상공인한테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케이드 지붕을 지어준다든가 시장 화장실을 지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매출을 확대시켜주는 거예요. 매출을 확대시켜주는 거지 그것이 그분들이 직업적인 자긍심을 지원해주는 거고 그로 인해서 매출을 통해 가지고 자산이 확보되고 순환되고 이익이 도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역 주민으로 보느냐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정책의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 요거의 차이점이지 지역 공동체형이나 상품권형이나 큰 틀에서는 목적과 취지가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분도 혹시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아까 재사용 문제에 관련돼서 이제 부여구청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저는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고 집중 형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보고 화폐적 관점에서 이 지역화폐를 볼 거냐 아니면 공동체적 관점에서 볼 거냐 이 정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센티브도 거래하는 과정 사용하는 거에 대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좀 짧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신협이나 지방은행과 공조 관련돼서는 제 생각에는 지방은행하고는 좀 쉽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신협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예금 업무를 폐기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공적 금융기관은 안 되는 이유가 예금자 보호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결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업을 폐기하면은 그게 가능한데, 그러면 왜 그런 조직이 필요하냐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맡기기 위해서는 그런 공적 금융기관이 필요하다면은 그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좀 제약은 좀 있을 것 같은 현재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딱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역화폐가 이제 좀 계속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는 가맹점 대 소비자 구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제 이 구조를 좀 넘어서서 생산, 유통, 소비가 좀 완결되는 생산과 소비가 안에서 같이 돌아야지 지역화폐가 좀 지속성을 갖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좀 농촌 지역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로컬 푸드랑 좀 연결되는 지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소비자들끼리만의 어떤 지역화폐
운동이라는 게 지속 가능하게 많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오랜 시간 동안 그 발표도 해주시고 지금 토론도 해주시고 여러분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그 성황리에 오늘 포럼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로 매우 중요한 그 주제들을 다루는데 이 주제가 너무 넓어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조금씩 하다가 그냥 중단하고 이렇게 된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기회가 돼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폭넓게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